이해 모의고사는 수요일이니까 내일 좀 내가 주제를 한 3개 정도 이야기를 해줘. 미리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전에 행정이론에서 신제도주의하고 사회자본은 그때 안 하고 했거든. 그래서 신제도주의하고 사회자본, 그 다음에 그냥 범위를 좀 줄여줄게. 공공가치론, 포스트 MPN 가운데서 공공가치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중에 두 번째 시간부터 할 성과관리 파트. 성과관리. 그렇게 시험을 치고, 다음에 삼순환 칠 때는 그런 어떤 서비스 공급 방식에 관한 거든 그때 또 보면서 아마 세 번째 칠 때는 중요한 주제가 행정 책임성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거버넌스 이야기도 좀 있어야 되고. 자, 요게 이제 그 무어가 이야기한 사실 무어의 이야기를 공공가치 창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진 않았는데, 이제 공공가치에 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이다. 자기가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략적 삼각형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략적 삼각형이란 게 이제 요 그림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권한 부여 환경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제 이게 이제 관료제의 활동에 관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권한 부여를 해주는데, 그 권한 부여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뭐가 소리가 잘 안 들리지? 그 소리가 잘못됐나? 이게 잘못됐나? 켜져 있는데. 조금만 더 올려봐.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당성과 지지의 흔히 이제 우리가 동원 및 구축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관리자가 외부로부터의 정당성과 지지를 동원 및 구축을 해서, 이때 이제 우리가 정당성과 지지란 건 시민, 시민사회, 그 다음에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책무성, 의회라든지 집권 세력에 대한 책무성, 그 다음 미디어 평판 등,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핵심은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현실에서는 충돌이 되겠지만, 이때 이제 우리가 가정하는 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드로 윌슨이 말하는 오브레드 디모크라시처럼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그런 간접민주주의 맥락에서의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정당성과 지지를 동원을 해서 자기들의 운영 역량을 통해서, 이 운영 역량의 핵심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다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제고한다 이런 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제 외부로부터 자기가 어떤 이런 정부 역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이런 운영 역량을 통해서 공공가치를 우리가 외부로부터 내보낸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과업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환경이다, 공공가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공공가치를 이제 조직의 비전, 미션, 전략적 목표, 조직에 대한 신뢰, 목표와 산출의 연계성 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과 관리를 배우면 성과 관리의 핵심이 이제 우리가 조직의 비전,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는 행정의 어떤 본연의 임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미션이란 것은 그런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의 어떤 모습을 의미를 한다. 나중에 뭐 설명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포괄적 개념이고, 여기 좀 구체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기적인 미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선택과 집중하는 이 전략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적 환경에서 나온 말이라. 이 전략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전쟁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전쟁은 쉽게 말하자면 상대가 있잖아, 싸우는 사람, 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하여간 경쟁하는 상대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가 인텔이나 뭐 대만 반도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 공공 부분에서는 지금 안 맞는다고. 공공 부분은 정부가 경쟁하는 게 없잖아. 외국 정부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정부라는 것은 독점 체제니까. 근데 어쨌든 하여간 뭐 그런 개념을 가져간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이건 이제 핵심은 모든 업무를 동등하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보다 몰두를 할 거냐에 관한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조직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이제 목표와 산출의 연계. 이 목표와 산출의 연계란 말은 이제 이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데, 요거 뭐 나중에 이 산출은 이제 정부가 행한 가장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거,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어떤 뭐 도로를 건설했다. 그럼 그 도로 자체가 산출인 거고, 그 산출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우리가 결과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가 한 유형적인 활동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성과 관리에서 나오는 미션, 비전, 전략적 목표 또는 목표와 산출의 연계거든. 근데 왜 공공가치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느냐? 우리가 성과 관리에서도 똑같이 이런 걸 하지만 성과 관리는 대부분 다 뭐 측정 가능성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성과 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종의 격언 중에 하나가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측정 가능성이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측정 가능성이라는 게 이게 연계성도 떨어지고, 따라서 어떤 그런 양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국민을 위한 또는 어떤 공익과 관련된 어떤 얘가 뭘 할 거냐라는 거하고는 다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공가치에서 이 의미는 표현은 우리가 나중에 성과 관리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똑같지만은 이게 지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미션, 비전, 전략적 목표, 산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NPM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하고 요거는 같은데 의미는 좀 다르다. 일단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자.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기초로 해서 보면 대충 우리가 공공가치론의 이게 이제 뭐 공공가치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공공가치에 대한 거버넌스도 있고, 그 다음 공공가치에 대한 뭐 공공가치 정책론도 있고 뭐 다양하다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포괄해서 설명하고 힘드니까 이 사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기반이 되는 거리, 그지? 그래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의 공공가치론 하면서 공공가치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신공공관리하고 다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의 형성과 관련해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공공관리하고 비교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공공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 이익의 총합을 공익이라고 본다면, 우리 공공가치로서의 공익이라는 것은 시민이 그런 공익의 최종 결정자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자가 최종적인 공익의
의사 결정자가 공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시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뭐 공유 이익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그런 토론,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니까 우리가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인 우리가 공공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공익이 형성돼야 된다. 수기 과정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전에 말한 담론하고 공론화 이런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어떤 소통, 그래서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서로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선호가 다르면 그 어떤 간격을 좁혀가고 하는. 그래서 다음에 뭐 우리 공공 갈등 이야기를 할 때 뭐 수기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좀 할 거라고 기출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가 이 수기라는 것은 우리 최근에 소위 뭐 수기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를 쓰니까, 또는 뭐 우리가 심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deliberate democracy인데 심의 또는 수기 민주주의다. 우리 기출에서는 수기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다. 이미 이제 행시에서 기출에 한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익을 하는 의사결정자는 공공이고, 따라서 이 공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뭐 일반 시민뿐만 아니고 뭐 이해관계자 등등을 다 포함한 이 사람들의 어떤 수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익이 형성된다. 뭐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전체 이익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공동체 어떤 전체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성일 거고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부 관리자의 역할. 우리가 이제 신공공관리에서 정부 관리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공기업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NPM에서 강조하는 관료. 의 어떤 이미지는 공공기업가로서의 역할이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공공가치론에서는 어떤 이 전략적 삼각형에 따라서 하는 전략적 관리자의 역할이에요. 이제 핵심 키워드는 이제 전략적 관리자로서의 어떤 관료의 역할. 그럼 이제 이게 뭐 어떤 의미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연을 설명하면, 우리가 외부의 정당성과 지지를 동원 및 구축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운영 역량을 통해서 공공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람을 우리가 전략적 관리자다. 그래서 그 무어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외부로부터의 정당성 및 또는 정당성 및 지지의 동원 구축과 그 다음에 운영 역량을 통해서, 운영 역량을 통해 공공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를 전략적 관리자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보면 외부에서부터 정당성 및 지지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운영 역량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자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적절할 때 하여간에 그 NPM하고 공공가치론의 성격도 비교하면서 사례를 가지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시험을 한번 쳐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간단하게 뭐 예를 내놓은 뭐 이런 게 있다. 예를 내놓은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이런 개념들의 비교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걸 좀 잘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뭐 우리가 서비스 공급 방식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조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이런 기본적인 차이만 설명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정부와 시민 간 관계. 사실 우리가 뭐 공공가치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뭐 세행정학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인조행에도 있고 이러는데, 공공가치론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딱 요약을 했는 내용은 딱 그냥 쭉 설명만 있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수험적으로 접근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이제 엑기스만 되는 것들, 특히 이제 우리가 NPM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NPM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또는 우리가 고객의 어떤 관계로 보는 거라.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그래서 이제 이 고객이란 것은 자기가 공급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나중에 이제 그 고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NPM에서 보는 시민의 관점 또는 시민의 성격이 뭐냐. 정부가 공급한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소극적 존재로 고객을 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객지향적 행정에서 강조하는 제도들도 뭐 행정 서비스 제도나 뭐 헌장 제도나 고객 만족도 제도 이런 것도 다 그런 관념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 모의고사에 보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버넌스별로 공익관과 시민관을 비교 설명하라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우리가 NPM에서 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민관이 어떤 의미냐. 그래서 나중에 고객지향적 행정할 때 이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할 거라.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공공가치론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인인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민 간의 또는 우리가 시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소통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 활발한 소통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 이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민은 굉장히 다의적 개념이다. 다의적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객뿐만 아니라 NPM에서 말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참여의 주체든 우리가 다원성을 띈다. 다원적 의미를 가진다. 다원성을 지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다. 이때 이제 시민이라는 것은 NPM에서의 고객뿐만 아니고 어떤 정부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 정부의 어떤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주체라는 성격, 이런 다원성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정부 시민 간 또는 시민 간의 활발한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니까 이제 이를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공개 토론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서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개 토론회. 그 다음에 이게 역량에 대한 표현이 기니까 뭐 그냥 우리 압축해서 하면 이들 사이의 시민들의 토론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시민 간 또는 시민들 사이의 활발한 소통,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기제라, 메커니즘이라고 보겠어요. 공개 토론회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토론 역량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키워드는 이런 거다. 시민을 어떻게 보느냐, 공무원의 역할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뭐 키워드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조금 기본 요소들을 NPM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의 문제를 낼 거냐라는 거는 아마 뭐 시험이 나오면 분명히 사례를 주고 물어볼 확률이 많다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적절한 때 사례에 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공가치 실패론이라는 게 또 있다고. 물론 이거하고 직결된 이론은 아니고, 그래서 뭐 그건 이런 거지. 우리가 시장 실패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장 실패한다라는 뚜렷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공가치가 공공 부분이 실패한다는 데에서는 뚜렷한 그런 기준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기준을 7가지 내지 8가지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 공공가치가 실패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뭐 핵심적인 게 이런 거지. 뭐 정부가 당연히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를 공급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공공가치 실패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 최근 논문에 이제 최근은 아니라고 사실 몇 년 전에 나오긴 했는데, 서울시 무상급식을 가지고 사례로 해서 그 공공가치 실패론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는 논문이 있다고. 약간은 그 논문이 좀 어설프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용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할 때는 공공가치 이론뿐만 아니고, 더불어서 공공가치 실패론까지 동시에 다 봐놔야 될 거야. 문제를 엮어서 낼 확률이 많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 한국 행정학에는 없고, 서행정하고 인조행에는 공공가치 실패론에 대한 간단한 언급들이 있다고. 길지는 않다고. 그냥 막 기준만 딱 제시를 해놓고 이러는데, 뭐 나중에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후에 좀 보완을 할 거라.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의 성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NPM이 기본적으로 성과, 고객, 경쟁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 성과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성과 관리 시스템에 관한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에서는 고객 지향적 행정을 다루고, 6장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경쟁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NPM의 세 개의 중요한 특징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제도를 다룰 거라고. 그 가운데서 뭐 고객 지향적 행정은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뭐 NPM에서 보는 고객의 개념이 뭔지, 그와 관련된 제도가 어떻는지 이런 식으로 한 두세 줄만 기억하면 된다고. 사실은 이때까지 시험이 나온 적도 없고. 성과 관리하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파트는 시험이 늘 나왔다. 특히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계속 해가지고 민간위탁, 그 다음에 뭐 바우처, 그 다음에 보조금 문제, 그 다음에 BTO, BTL, 민간 투자에 관한 것들 다 나왔거든.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은 그 이전에 벌써 한 4, 5년도 아니지. 한 7, 8년 전에 한번 나왔던 게 또 몰아서 나왔다. 몰아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딱 핫 이슈가 없으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제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보면 2, 3년 전에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뭐 또, 왜냐면 그건 물어봐야 빤하거든. 전부 장단점 묻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성과 관리를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건 뭐 NPM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주제들과 관련이 돼 있느냐. 우리가 쭉 이때까지 이제
나온 어떤 대학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전체에서는 우리가 공공 부문에서의 어떤 성과 관리 또는 어떤 성과 평가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라. 이런 질문들이. 그럼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의 성과 평가의 성공 가능성이 뭐겠어요? 이게 이제 민간 부분 걸 가져왔는데 공공 부분에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평가하라 하면 이 기준이 되는 게 뭐겠어요? 핵심 우리가 전에 배웠던 행정과 경영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를 묻는 거지. 이제 이런 질문들과 관련된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직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BSC, 이거 이제 전략적 기획을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포함을 해서 BSC 시험이 입시에서도 나왔고 입시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다고. 근데 행시에서는 아직 BSC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고. 지문에서 언급된 정도는 있지만 그래서 BSC도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운영 기관 제도. 이건 나중에 이제 조직문에서 배울 거예요. 조직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성과급 제도. 성과급 제도는 우리가 1부 5급을 포함하는 6급 이하에게 적용되는 성과 상여금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1부 5급을 포함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성과 계약 등 평가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성과 관리의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예산 파트에 가면 우리가 성과 관리 예산 제도라고 해서 요걸 이제 한국에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꼭 뭐 이론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성과 관리 예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재정 성과 관리 제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재정성과 관리 제도에는 3가지의 하부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수험적으로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다. 성과 평가와 관련된. 하고 여기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고. 기본적으로 다 성과 관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들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성과 관리라는 게 지금 뭐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지? 다 중요한 이슈고 이미 뭐 우리가 시험에 요거는 입시에서는 나왔고 요것도 입시에서 나왔고 요거는 뭐 행시에서도 나왔고 입시에서도 나왔고 요건 행시에서도 요 3가지 하부 제도 가운데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오래전에 2000년대 한 중후반 정도의 뭐 어떤 성과지향적 재정 시스템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그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성과 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출이 어떤 게 있었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이제 주제만 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조직, 부서, 그 다음에 개인 성과의 연계 문제. 이게 왜 잘 안 이루어지느냐, 뭐 등등등등 해서 이런 걸 이제 물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성과 관리를 하는 큰 취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 미션, 비전을 정해놓고 우리가 어떤 전략 목표에 집중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직 업무가 앞으로 어떤 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통일되게 갈 거냐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조직, 부서, 개인 성과를 사실 연계하고자 사실은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성과 관리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이 성과 관리라는 개념은 이게 NPM에서 새로 생긴 개념이 아니다. 이전의 성과 관리도 있었다. 근데 이제 이전의 성과 관리를 우리가 소위 이제 상향식으로 목표를 설정해가는 목표 관리제다. MBO, 경영학 하는 친구들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들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피터 트러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목표 관리제. 근데 이제 이게 밑에서부터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합해가지고 조직의 목표로 삼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래 지향성도 없고 업무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통합성 이런 것도 약하다고. 그래서 이제 성과 관리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위에서부터 조직 미션을 해가고 그걸 구체화해서 전략 목표, 성과 목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 의도한 바는 우리가 과거의 성과 관리 제도 또는 도구인 MBO의 문제점을 의식을 해서 이걸 연계시키고자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 그와 관련된 어떤 질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제하고 기대이론, 성과급제와 기대이론에 대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있다. 우리가 직무성과 연봉제와 이게 관련 이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관련, 그러니까 지문 표현대로 쓰면 다양한 이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직무성과 평가제의 어떤 적절성을 평가하라. 이런 문제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건 우리가 어떤 고위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거를 보수에 반영한 제도를 우리가 직무성과 계약제라고 해요.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정부 성과 관리에서의 의도치 않은 결과. 이건 이제 지문에 이제 어떤 의미다라는 게 좀 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거를 쓰는 문제도 있어요. 나중에 이순환 때 여기 있는 문제들 다 다시 풀어볼 거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 지향적인 재정 운용 시스템의 원리와 적용상 한계. 적용상 한계는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활용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등등등. 이거 말고도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있다. 구체적인 문제들. 그러나 요 성과 관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나온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반드시 다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우리가 바꿔서 얼마든지 문제들을 낼 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 기출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순환 때 다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성과 관리의 개념 및 의. 일단은 이제 개념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딱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어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데 사실 학생들이 답안지 쓰는데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여러분이 전략적 기획을 통해 우리가 조직의 미션, 비전, 아니면 민 말고 그냥 한 말을 해도 되고, 전략 목표와 연계하여 우리가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평가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떤 정책이나 인사, 예산 이런 데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를
평가 결과를 정책이나 인사, 예산 등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션이라는 게 뭘 의미하고, 비전이 뭐고, 전략 목표가 뭐고, 성과 목표. 이건 뭐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의미는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미션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를 택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략적 기획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은 정부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거냐. 그런 전략적 이슈를 우리가 택하는 거니까. 전략적 기획이라는 건 기 자체가 어떤 면에서 미래지향성이라는 개념이 달려 있는 거고, 앞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이 개념에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이나 기관의 본연의 임무, 조직이나 기관이 수행해야 될 본연의 임무다. 그러면 우리가 뭐 교육으로 치면 홍익인간 뭐 이런 게 일종의 미션이 될 거라고. 자,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의미한다. 조직의 어떤 미래상 같은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은 뭐 우리가 A 대학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30년에 세계 대학 50위 내에, 국내 대학 10위 이내에, 뭐 이런 게 하나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비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략 목표란 것은 이런 거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조직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목표. 여기 전략은 보통 중기 개념이라. 그래서 보통 5년, 3년 내지 5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5년 정도로 전략 이야기가 나오면 다 5년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목표니까 선택과 집중. 그럼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우리가 2030년도에 그런 어떤 조직, 학교가 지향해야 될 미래상을 정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과거에 이제 대학교 같은 데 보면 특성화 이런 거 많이 했거든. 고대는 그때 국제화라는 특성을 내걸었고, 그 다음에 건축 분야를 특성화로 내세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양대, 명지대, 뭐 몇 군데 될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들이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달성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대학교에 수많은 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성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자원이 많이 투입되기 시작을 하면 다른 과들이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뭐 대학 경쟁력 요구하면서 지금 대학교에 보면 인문대 쪽은 뭐 지방대학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다 많이 없어졌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 친구 하나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도고 동문과 교수를 하다가 과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얘가 교양학부에 가가지고 이따가 이제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나마 얘는 전공상 교양학부에라도 갈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그렇지도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있었던 학교에서도 도시과학 분야를 특성화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우려들, 선택과 집중이 가지고 일종의 명암이 있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직의 입장에서는, 정부 조직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떤 핵심적인 목표를 함으로써 구성원들 사이에 일종의 어떤 마인드를 형성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건지,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긴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라는 거는 이런 어떤 중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매년도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목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당해 연도의 목표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죠. 그런 전략 목표, 5년이면 5년 단위로 오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성과. 이제 성과 목표란 게 이제 부서나 개인의 어떤 차원의 성과 목표다. 뭐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요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성과 관리의 특징들이 그냥 드러난다고. 미래지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개념을 설명을 했으니까, 뭐 절차는 뭐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해서 이걸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뭐 요 표현 자체에 이제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과 관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내가 편의상 구성 요소라고 해놨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 기획이 뭐냐. 그래서 이 전략적 기획은 나중에 별도로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요즘은 전략적 기획에 대한 뭐 논문도 별로 안 나오고 뭐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전략적 기획을 전공한 교수가 2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전략적 기획이라는 책도 써내고 논문도 간혹 써내고 하면서 꼭 시험 문제에 이를 낸다고. 관심 있는가? 실제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수업 문제로서 중요한 건 아닐 거다. 여기 이제 포함되는 내용.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간단하게는 언급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직의 장기적인, 중장기적 목표하고 단기적인 목표를 연계시키는 활동을 우리가 의미를 한다고.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 어떤 장기적인 조직의 장기적인 계획과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실천을 연계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전략적 기획이라는 게 뭐 조직 전반에도 있지만 파트별로도 있다고. 우리가 인적 자원과 관련해서 인적 자원에 관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든. 그러니까 뭐 향후 5년 동안 인력 수급은 어떻게 될 거고,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우리가 채용을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계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속성은 우리가 미래지향성이다.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활용할 정도로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단 이거를 먼저 하자. 산출과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과라는 것은 산출과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산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웃풋이고, 이제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아웃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결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결과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땅하게 이제 표현할 의미가 없어서 그런데, 어째 보면 정보 활동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의 결과, 리절트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다 포함하는 거지. 근데 이 아웃컴이란 말을 적절하게 번역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결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성과 관리에서 말하는 결과는 아웃컴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산출, 아웃풋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정부 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걸. 자, 이것도 개념을 하나 쓰면 정부 활동에 의해 나타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유형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이때 결과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아웃풋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아웃캄. 아웃캄은 이런 산출이 정책 대상 집단. 넓게 보면 우리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라는 것은, 아웃캄이라는 것은 산출. 내가 글자를 막 흘려서 나오니까 학생들이 나중에 다시 다 띄어나오고 그래서 가능하면 알아보게끔 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출에 의해 초래되는, 우리가 대상 집단. 대상 집단은 핵심 국민이라고 봐야 되지. 대상 집단에 대한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 양쪽은 인과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정부가 활동을 하면 아웃풋이 나타나고 이 아웃풋이 아웃캄으로 연결이 된다. 아웃캄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문제, 쟁점. 하나는 우리가 측정 가능성의 문제다. 측정 가능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산출은 상대적으로 측정 가능성이 높고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도로를 건설했다. 그건 뭐 그냥 우리가 계량화가 가능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아웃캄은 유형적인 것도 있지만은 질적인 부분, 계량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측정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정부가 성과 관리를 하면서 대부분 다 보면 산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도 여기 초기에는 다 여기 영향을 주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나라가 대표적인 호주 같은 나라. 그런데 이제 뉴질랜드에서 산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양자 간의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부가 산출은 훌륭하게 만들었는데도 결과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쪽의 인과관계가 모호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양쪽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나타난다. 정부가 아웃풋을 잘했는데 그게 국민한테 미치는 결과면에서는 나빴다. 그럼 이게 정부의 잘못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거야. 쉽게 말해서 이 양쪽의 인과관계에 제3의 변수들이 개입을 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전에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사무차관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하는 총재한테 내가 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잡아라 했는데, 이게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외부에서 갑자기 뭐 경제가 뭐 중동에서 전쟁이 터가지고 뭐 오일이 막 석유 가격이 갑자기 급증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 물가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3의 변수가 우리가 소위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들이 대부분의 공공 부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 활동할 때 보면 뭐 결정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놔도 실제로 집행할 때 보면 우리가 예상 못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것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는 산출에 집중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다. 시간상 생략을 하고.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얘들은 점차 이제 결과를 좀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 호주는 처음에 아웃캄을 집중을 해서 성과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측정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양쪽이 머지하는 거지. 그 말은 이 양쪽이 다 중요하긴 한데 나름대로의 어떤 장단점을 서로 가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산출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관한 논문을 보면 이런 문제점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쟁점 하나는 우리가 측정 가능성의 문제가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게 제3의 변수가 끼어들어서 불분명하다. 그때 이제 우리가 책임 소재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굉장히 큰 어떤 논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결과라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은 결국은 국민에 대한 어떤 정부 활동의 결과니까 효과를 말하는 거니까 의미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질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측정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의 개념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양자 사이에 어떤 관계, 어떤 제3의 변수들이 작용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양자의 인과관계에 대한 예시를 내가 그 교재에 보면 간단하게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면 165페이지에 내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다. (165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과 관련 개념들의 예시 이래가지고 이제 투입이란 것은 우리가 소요된 말 그대로 투입한 자원을 말하는 이제 예산이나 인력 규모.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몇 명의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횟수가 이게 횟수가 맞겠지. 밑에 씨앗이 들어가는 게 맞나?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교육 대상자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번의 교육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산출, 어떤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는 뭐 그 결과 직업학교에 졸업생이 몇 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는 그걸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 수, 또는 그 취업자가 실제로 거기에 취업하고 나서의 적응력,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지표로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룬다. 이런. 그래서 저 밑에 보면 내가 설명주에 그 뉴질랜드에서 케이블 크릭이라는 전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법부 판단에는 어느 공무원도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내렸다. 그 말은 뭐냐? 모든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망대가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소위 아웃풋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웃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과의 중요성, 산출 중심의 성과 관리가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하나의 어떤 예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뭐 그런 개념들. 그래서 아웃풋과 아웃컴의 개념, 양자 간의 어떤 관계, 뭐 이런 데 대한 거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요건 뭐 나중에 이제 할 이야기에 의해 결국은 관련된 건데, 우리가 결국은 중요한 게 편의상, 뭐 이렇게 안에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은 우리가 성과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 자체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는 공정한 성과 평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뭐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지, 그지? 자, 이게 되기 위한 성공 조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기 위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족돼야 될 것들이 어떻게 있느냐? 일단 우리가 기관이나 사업 또는 뭐 정책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사업 목표가 명확해야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성과도 잡고 성과 평가하는 기준도 잡고 이렇게 되거든. 그지? 여기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기관 구성원의 어떤 활동 및
그 결과가 구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하는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한 서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해야만 우리가 성과 관리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의 변수가 통제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뭐 그렇게 이건 방법론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왜 성과 관리를 하느냐. 우리 앞에서 있는 것처럼 이런 성과 평가를 해서, 물론 우리는 대부분 다 보면 지금 뭐 성과급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뭐 통제지향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평가의 항상 기본적인 목적은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능력을 개선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를 하는 거라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성과 관리는 보면 그걸 통해서 개인에 대한 통제를 한다고. 성과가 나쁘면 뭐 보수를 적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제지향적인 문제. 그래서 평가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이런 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개인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이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의 대상은 반복적인 업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부가 뭐 잠시 어떻게 하는 어떤 우연히 하는 사업,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 이런 것들은 성과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례적인 거니까. 그래서 성과 관리란 건 꾸준히 계속해가지고 뭔가 업무도 개선하고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능력도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으니까 반복적인 업무,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측정 결과에 따른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해야 됩니다. 요럴 때 우리가 성과 평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상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게 다른 말로 이 성공 조건을 학자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공부문의 특성을 감안을 해보면 이게 다 어렵다는 거예요. 정부의 목표, 정책 목표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다양하고 등등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 개인의 어떤 활동이나 결과라는 것은 서로 구분돼, 서로 협조를 해야 될 일이 많고, 그거는 뭐 부서 단위에서도 그렇고 부처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활동의 결과나 이런 게 계량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3의 변수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공 조건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어떤 성과 평가가 힘든 이유다. 공공 부분에서 우리가 성과 평가가 힘든 어떤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나올 때 성과 관리할 때 공공 부분에서 성과 평가의 성공 가능성을 써라.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요 이야기를 이제 구체화해서 우리가 지금 할 거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해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성공 조건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의 어떤 한계가 어떤 거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베이스로 해서 좀 기초적으로 하는. 이게 애매한데, 그냥 유형성까지만 설명을 하고 한계는 조금 쉬었다 하죠. 자, 이제 성과 관리에 몇 분이었지? 그냥 개념 및 의 돼 있었고, 성과 관리에 유용성과 한계.
그래서 이건 뭐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한계는 뭐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우리 과거 기출에 보면 성과 관리 시스템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우리가 유용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유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제 개념을 통해서 볼 때 가질 수 있는 일단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략적 기획을 통해서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를 연계를 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조직 업무의 또는 조직 활동의 통합성과 어떤 방향성 이런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가 미래지향성,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조직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뭘 할 것이냐. 그런 미래에 맞춰서 조직이 집중적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말하자면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미션, 비전, 전략 목표를 위해서 중점, 핵심 업무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시켜준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라는 것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관료제라는 것을 항상 보면 절차, 과정, 법규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차와 과정이 아닌 결과지향적인 업무 행태를 유도를 한다. 성과 관리하는 게 이제 기본 핵심이 뭐야? 재량권을 부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과 책임을 묻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결과지향적이다. 그래서 결과지향적인데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재량권, 재량권도 좀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관리적인 재량권. 우리 전에 피터스 모형에 있었잖아요, 그지? 겉으로 보면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관리적인 자율성에 한정된다. 관리적.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재량권을 주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왜? 재량권을 주되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통제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권하라는 의미하고는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통제지향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주인 대리인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용어 자체가 그지. 그래서 하여간 뭐 이제 이런 걸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요걸 이제 좀 하면 이런 결과지향적인 업무를 통해서 어떤 고객 만족도를 제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넓게 보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NPM에서도 시민에 대한 대응성 표현을 쓴다고. 다만 요 시민이라는 것이 전체 시민이라기보다는 고객이라는 의미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과 관리라는 게 공정한 어떤 성과 평가 및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지? 그래서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직 내에서 어떤 경쟁 분위기, 조직 내 경쟁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을 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나. 그다음에 우리가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공정한 성과 평가 보상이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다음에 동기부로 유의론을 배우면 우리가 전에 뭐 형평성 이야기하면서 잠시 본 적이 있다고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스 공정성 이론은 것은 내가 내가 한 투입 대비 결과, 이때 결과라는 것은 주로 보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는가를 다른 사람의 투입 대비 결과와 비교를 해서 내가 공정하다고 느낄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증거 인물을, 자기가 비교하는 대상의 인물을 교체를 해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적당주의를 한다든지. 예? 그 말은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3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예? 어차피 뭐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가 1시간으로 줄여서 압축적으로 해도 적정한 보상을 못 얻으니까 그냥 3시간씩 해갖고 설렁설렁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출퇴근을 늦게 한다든지. 종국적으로 뭐겠어요? 이직하는 거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 5년 내에 조기 퇴직하는 비율이 커졌다. 이것도 공정성 이론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의 가장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형태가 퇴직이라고 합니다. 퇴직.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 걸 써놓으면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실제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만약에 뭐 유용성을 쓸 때 있을 때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넣어서 여러분이 써야 될 거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적인 자율성을 주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어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거다. 우리가 촉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용성에 속하는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분이 반드시 뭐 4가지야 이렇게는 아닌데 어쨌든 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2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결과, 공정한 성과 관리, 뭐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가야 되니까 한 3개 정도를 하든 뭐 적절하게 해서 정리를 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아까 저 성공 조건이 공공 부분에서 안 맞아 떨어진다, 충족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한계라고 봐야 돼. 실천상의 한계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성공 조건하고 주로 연계돼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